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주차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 앞 시간에 한국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특징이 한국은행 하면은 두 가지 큰 일을 한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 한국은행이 하는 일 두 가지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첫 번째, 화폐를 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금리를 결정한다. 금리를 언제 결정한다? 그것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그 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한다. 그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모든 금융의 기준이 되는 금융기관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그렇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면접을 보거나 할 때에 자,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어디냐?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물으면은 바로 화폐를 발행을 하고 금리를 결정한다. 금리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금리다. 그래서 그때의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 아주 유식한 면접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한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언제 생겼느냐? 1950년에 생겼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통화 운영 정책의 가장 큰 건 뭐냐? 돈을 운용하는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물가 안정. 그 물가 안정과 관련이 있는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통화량, 돈의 양과 환율,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통화량, 환율, 기준금리.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기능, 내가 아까 화폐 발행, 금리 결정, 그 다음에 금융을 안정시킨다. 금융 안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은행 밑에 금융감독원이라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뭐냐? 한국은행이 모든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해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모든 은행들을 이 금융감독원에서 나가가지고 잘못 집행을 하는 일이 없는지 뭔가 그만큼 금융이 중요하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창원대학교에서 주간 야간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의 어떤 딸이 창원에 있는 모 대학의 뷰티과 나왔어요. 뷰티과 사립대학 뷰티과에 나와가지고 뷰티과 나오니까 미용실이나 이런 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 특별하게 배우는 일도 없고 저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 취업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딸을 좀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취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하고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내가 창원대학에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 대학의 야간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해라. 오도록 해라. 그래서 3학년 편입을 해서 낮에는 내가 직장을 알아봐 줄 거고 밤에 공부를 해가지고 은행 같은 데 계약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은행에 계약직이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 보기도 좋고 또 은행에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 또 좋은 남자친구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엄마가 진짜 딸하고 언어를 해서 딸이 나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교수님 제가 뷰티과를 전공을 했는데 무역학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무역학과에 있었으니까 저는 물론 전임 교수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강사였습니다. 강사.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공부를 해라. 공부를 이렇게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서 면접을 봐라. 그렇게 제가 코치를 해서
어쨌든 입학을 편입을 했어요. 야간에 편입을 하고 주간에는 제가 뭐 그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격리로 내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학교도 가깝고 창원에. 자기 집은 저 마산이 고암동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격리 낮에 보고 밤에 이제 책 챙겨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2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공부를 하라고 내가 내 수업도 듣고 물론 내 수업 빠지면 혼이 나니까 내 수업을 많이 들었죠. 듣고 이제 물론 지는 뷰티과를 다녔기 때문에 경제나 뭐 이런 걸 안 다녀서 제가 책을 줘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3학년 전공이지만은 열심히 하면 된다 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여러분 그 격리를 하다가 어디 갔느냐? 뭐 창원에 마산에 뭐 있는 K은행에 여러분 계약직으로 시험을 봤어요. 거기도 물론 내가 코치를 했어. 이렇게. 그래서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해가지고 지점에 근무를 안 하고 어디 근무했느냐? 본점에 근무를 했어요. 본점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 제가 금융안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융감독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본점에 근무를 했어요. 본점에 근무를 하니까 이 금융감독원에서 서울의 금융감독원에서 그 은행에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와요. 뭐냐? K은행이 뭘 잘못하는 일이 없는지 이런 걸 검사하러 와요. 서울에서 검사를 내려왔는데 그 본점에 있다 보니까 그 종합기획부 본점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검사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그 직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직원이 그 이름이 성이 주씨입니다. 주씨. 내가 그래서 주 이름을 내가 불렀는데 그런데 거기에 온 검사 요원 중에서 총각이 있었는데 그 총각이 연세대학 나와서 들어간 총각이.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어쨌든 둘이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이 친구가 지방에 근무하는 이 계약직 직원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서울로 데리고 갔어. 내가 돈 잘 벌고 금융감독원에 내가 있는데 이 지방은행에 여기 있어야 되겠나? 그냥 서울로 오세요. 지금 서울에 가서 애 둘이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지금 여기에 중견갑부가 되어 있죠. 내한테 한 번씩 연락도 하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요. 자기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자기를 공부시켰어. 외동딸을. 그런데 자기 엄마가 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쓰러져서 5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내 나이하고 비슷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내만 만나면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 딸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또는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잘 극복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그 주양이 자기 엄마가 쟤한테 부탁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애는 뭐였겠습니까? 미용사가 되었겠죠. 그런데 나에게 부탁을 해서 3학년, 4학년 편입을 해서 경남은행에 계약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을 거기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 온 것이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람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1990년에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80명 중에서 제가 1등으로 수석 졸업해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만족해서 은행 가서 열심히 은행 일만 했더라면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저는 낮에는 은행 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는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석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밤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은행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은행 다니면 저녁에는
맥주 먹고 노래방 가고 열심히 놀면 어디 가면 은행 배지만 들고 가면 술도 외상으로 준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은행이 인기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도 잘 못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나는 은행원이 내 목표가 아니다. 나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창원대학교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993년에 90년에 입학을 했어요. 93년에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그래서 1997년에 대학원을 마쳤어요. 대학원 마치고 계속 은행 다녔습니다. 여러분 대학원 공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느냐?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주면 그거를 쫙 자기가 공부해 와서 발표를 합니다. 논문생 때 써와서 발표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학기 한 3번 정도 발표하면 자기 몫이 됩니다. 그래서 97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경남은행에서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표지 모델로 공부하는 은행원 이렇게 해서 표지 모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은행원 이런 제목으로. 그런데 제가 2000년에 은행을 그만두게 됐어요. 2000년 말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2001년도에 박사 과정이 처음 생겼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사 과정은 반드시 석사를 졸업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이 모여서 우리 국제무역학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우리 과가 처음 박사 과정이 생겼는데 이랬는데 누구를 입학을 시켜야 되겠느냐. 물론 시험을 쳐서 들어가지만은 시험을 치는 중에서도 교수님들이 그래도 이래니까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 석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성호 씨, 우리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박사과정이 생겼습니다. 당신 올 의사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만약에 제가 1993년에부터 97년까지 경제학 석사 공부를 마치지 않았다면 여기 갈 마음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또 누가 왔느냐. 신성델타테크 여러분 아죠? 신성델타테크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 신성델타테크의 구자천 회장이 그때 당시에 젊었죠. 40대 후반이었죠. 50대 초반이었죠. 그분이 석사과정에 시험 치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남은행 또 어떤 기업체 다니는 분, 그 다음에 일반 석사 졸업한 젊은 친구들 많이 한 10명 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서 3사람 신성델타테크 구자천 회장, 그 다음에 중국에서 유학 온 석사를 마치고 돌아온 중국 유학생 한 사람, 3사람이 제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제1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창원대학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박사과정이 없어지는 한 1회 졸업생, 1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제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1년도에 들어가서 2006년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서 창원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 그러다가 2015년에 고향인 남해 이 대학으로 왔는데요. 오지 않았으면은 저는 지금 창원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을 건데 제가 여기 온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앞에 그 주 모양 이야기를 했듯이 또 제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이나 제가 뭐를 바라고 원하면 반드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내게 제의를 했을 때 그 자격이 안 되면 제의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중앙은행의 기능 2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 했습니까? 금리를 결정하고 화폐를 발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 이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랑이 아니고 0.001%도 거짓말도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여러분도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보호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금보호제도는 왜 생겼느냐? 우리가 앞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역사를 공부했죠. 자, 은행의 역사를 공부할 때 외국 부실 금융기관 대출이 되고 은행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은행이 없어지면 내가 맡겨놓은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은행이 망하면 내가 맡겨놓은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3년 전에 부산의 모 상호 신용금고에 맡겨놓은 돈이 상호 신용기관 망해가지고 그 앞에서 줄을 서고 데모를 하고, 자, 3억, 4억을 맡겨놓은 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3억, 4억을 맡겨놓으면은 돈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그것이 바로 예금보호제도다. 그래서 이 예금보호제도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경영부실로 예금 원금이나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때 그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예금보험기구가 지급하는 보험제도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보험제도라는 거죠. 보험제도.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 들듯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놔두면은 그 은행이 망하면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기구가 바로 예금보호제도다.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이 그 보험제도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바로 1997년, 이것도 바로 뭐 1997년이니까 IMF 이후죠. 1996년 IMF니까. 그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대외 개방을 하니까 외국 금융기관이 들어오니까 부실한 금융기관이 많은 겁니다. 경영부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법을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요 예금자 보호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 잘 하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받는 것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여기에 적용받는 게 자체적으로 예금보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국가가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아까 금융감독원이라고 이때 했죠.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너 자체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은 거죠. 자체적인 겁니다. 또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은 뭡니까? 정보통신부니까 국가가 이제 지급을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모든 예금 상품이 다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습니다. 받는 거는 뭐냐? 개인과 법인의 예금, 보험계약, 예탁금 등인데 받지 못하는 것, 다 받는데 받지 못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자, 받지 못하는 것, RP, 우리가 한매조건부 채권이죠.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또 양도성 예금증서, 무기명이잖아요. 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죠. 그 다음에 실적배당 상품, 이 실적배당 예금 뭐냐면 내가 은행이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거를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금 생기는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 그런 상품은 예금 보호를 못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실적배당 상품에 예금을 가입했는데 은행이 망했다. 그럼 예금 보호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 뭐냐? 한매조건부 채권. 기억하십시오. 금융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실적배당 상품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보험금, 내가 보험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입했다. 1억을 예금했다. 그럼 1억 다 받느냐? 그렇지 않다. 동일한 금융기관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이는 외화 예금, 이자, 원금 다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 K은행, 경남은행에다가 내가 뭐 경남은행 A, B, C, D점에다가 1억 5억을 분할해서 나눴다. 그래서 어떤 그 은행이 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지점에 5천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은행 동일한 은행에 5천만 원, 4억이 5억이지만은 5천만 원만 보호받고 4억 5천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별로 분산해서 해야 되겠죠. K은행, B은행, C은행 이렇게 나눠야 돼요. 같은 은행의 지점에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동일한 금융기관의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10억을 해놔도 5천만 원만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예금 보호제도 그 부모 금융기관 어떻게 그 보호가 가입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이 뭐냐. 그 다음에 보험 한도는 얼마냐.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역할 2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 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은행 5개가 있습니다. 특수은행 5개.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기능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비용 절감, 만기 및 금액이 변한다. 채무불이의 위험이 축소가 된다. 그 다음에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수표는 여러분 수표의 종류, 자기압 수표는 뭐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액이 정해진 자기압 수표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있습니다. 당좌 수표는 누가 발행하는 겁니까? 당좌 예금 거래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자, 약속음도 누가 발행하는 겁니까? 당좌 예금 거래자가 발행합니다. 외국한 음은 누가 발행하느냐? 수출상이 발행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시장이 있다. 그 어떤 시장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주식 거래의 원칙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손절 익절을 첫 번째는 자기 현금으로 한다. 두 번째, 손절 익절을 잘한다. 세 번째, 반드시 자기가 한다. 주식 정권회사 직원에게 맡기지 않는다. 요 3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 돈으로 한다. 자기 돈으로 한다. 그 다음에 손해보는 것과 이익 보는 그 시점을 잘 조절해야 된다. 손절 익절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뭡니까?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된다. 요 3가지가 주식 거래의 원칙이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4주차에는 여러분 과제형으로 내놨습니다. 여러분 과제형으로 내놨으니까 어렵지 않는 거니까 그 과제형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 해가지고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먼저 준비하고 항상 누군가와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그죠? 이런 어떤 흐트러지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느슨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간에도. 이럴 때일수록 내가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이 보지 않는 데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잘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혹이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하숙할 때 친구들이 나는 초저녁에 잠이 왔어요. 친구들은 막 잠이 안 와서 하는데 나는 같이 하면 잠이 오니까 저를 누워자 버리고 새벽에 친구들이 잘 때 살 일어나서 저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더 공부를 더 내가 등수가 앞서서 그 친구들은 서구는 맨날 잘하는데 왜 공부를 잘할까? 머리가 좋을까? 전혀 말안 나는 IQ 나는 100입니다. 100. 그런데 뭡니까? 노력을 했어. 너 자기들 잘 때에
그 잘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공부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남보다 뭔가 다른 행동을 하는 친구들, 남과 다른 뭔가 해야만이 남보다 다른 걸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하고 똑같이 하면 똑같이 얻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긍지, 자긍심, 자존감. 나는 잘할 수 있어. I can do. 뭐 이런 마음. 왜 내가 못해?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이 목표한 대로 반드시 될 수 있다. 절대 포기하거나 뭐 나는 안 돼 이런 마음가지면 안 됩니다.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다.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어디 다른 사람 접촉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19가 걸리게 되면은 완치가 되어도 후유증이 굉장히 안 나타납니다. 후유증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는데 힘들답니다. 그래서 절대 코로나19에 여러분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하고 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접촉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집, 학교, 집, 학교. 심지어 목욕탕도 안 가는 게 좋다. 왜? 지금은 코로나19가 깜깜이 감염자가 많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가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슈퍼 갈 때 또는 음식 식당에 갈 때 반드시 마스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슈퍼에 갈 때 마스크 안 하고 들어갔다. 거기 누가 왔다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 코로나19가 걸리면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후유증이 손발이 떨리고 뭐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만 마스크 꼭 쓰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5주차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시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뭐 어떤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더 힘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주차 강의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5주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